집단 광기에 빠진 군중으로 돌변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부 삭발을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회의장 밖을 이어싸고 장군들 깍 처단해라, 안 하면 우리가 처단하겠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그야말로 집단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산드로스가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imponderable.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아테네의 뒷골목에는 시체들이 질비하였고, 아테네에 길을 묻다. 오늘은 그 9번째 강의로 아테네는 어쩌다가 중후정치에 빠지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후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예, 중자는 바로 무리중자입니다. 그리고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결국 중후정치라는 것은 이성을 상실한 어리석은 군중에게 이끌려 다니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아테네 시민들은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의 추구를 뜻하는 아레테의 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공선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찬란한 아테네 문명을 일구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그냥 날뛰는 이런 군중으로 돌변했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광기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정말 왜 그랬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성은 사라지고 집단 광기에 빠진 군중으로 돌변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참 그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게 뭐지? 저거 상자로구나. 요렇게 하는 것, 요걸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저 꽃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고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것을 2500년 전에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들은 우리 마음을, 이성과 감성을 저울추에다가 올려놓고 딱 달아봤을 때 균형이 맞는 상태,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각성을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함께 델피 사원의 기둥에 적혀 있었다는 델피의 격언,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격언에서 이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아르기누사의 전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르기누사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테네의 3단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노가 168개입니다. 2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인원이 타는 대단히 큰 규모의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각이라고 불리는 뾰족한 부분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끝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청동으로 덧입혀 놨어요.
상대방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제가 아르기누사이 전투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테네 코논이라는 장군, 제가 이 사람 별명을 도망의 명서라고 지어놨다고 그랬었죠. 이 사람이 이제 딜레르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군에 의해서 거기 이제 봉쇄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 이제 바로 앞에다가 스파르타가 그걸 공격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하죠. 긴급하게 아르기누사이에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아테네의 해군은 이렇게 8명의 장군이 있는데 뚜렷하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알키비아데스를 내몰았잖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부 선거에서는 그 알키비아데스하고 가까웠던 장군들은 모조리 장군 선거에서 낙선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코넌 장군의 명성에 기대가지고 어물쩍 어부지리론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뚜렷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스파르타 해군은 한 2km 정도를 진을 치는데 비교적 좀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서 진을 쳤고요. 아테네 해군은 몰려가지고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런데 두 줄로 치고 이제 아르기누사이 그 섬 바로 앞에는 이제 한 줄로 진을 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먼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아테네 해군은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고 그래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제 배워 태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고도 그 선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서 일부 배들은 출항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굉장히 아테네 해군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전에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잽싸게 상대방 배에 쫓아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침몰을 시켜야 되는 어중이 떠중이 목숨 신발 만드는 사람, 도기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태우고 왔으니 전술을 수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페르시아가 스파르타한테 돈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테네의 우수 인력을 대거 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핵심 전술을 6개월이나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완전히 숙달시켜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아테네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전술도 다 노출됐지. 그걸 또 스파르타가 다 6개월 동안 반복해서 연습을 했지. 아테네 해군들은 완전히 초심자들만 있어서 제대로 도주할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이제 아테네 해군의 전술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페리플루스라는 전술인데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상대방의 측면으로 가가지고 측면에서 그 들이받는 그런 전술이거든요. 비교적 기본적이기도 하고 이런 전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에크 플루스라는 전술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틈새로 파고 들어가지고 90도 회전해가지고 상대방을 들이받는 전술이에요. 이것은 이제 급격하게 90도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박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 비교적 좀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해전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인을 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스파르타 해군들 입장에서는 페리플루스 전술, 이렇게 멀리 우회해가지고 옆구리를 들여받는 전술, 요거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테네 해군이 오히려 더 넓게 펼쳐서 진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 아테네 해군은 조금 널리 벌려서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파고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에크 플루스 전술로 해서 90도 쏙 회전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전술을 펼치면 뭐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또 6개월 동안이나 연습을 했으니까 그런 전술을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 해군이 디에크 플루스 전술을 쓰려고 90도 회전하는 순간 두 번째 줄에 있던 아테네 해군이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선박이 침몰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전술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게 암초지대였거든요. 아테네 해군은 이렇게 암초지대 앞에다가 이건 또 한 줄로만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해군이 거기 틈새로 가서 디에크 플루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파르타 해군이 이쪽으로 틈새로 오는 순간에 이 배가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딱 스쳐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스파르타 해군들은 노가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를 다 걷어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선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암초지대에 가서 다 좌초되고 말았던 것이. 결국 참패를 당합니다.
아테네 해군이 대승을 하고 스파르타 해군이 77척이 파괴됐다는 거거든요. 아주 참패 중에서도 참패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장군이 사망까지 하거든. 이건 결국 이제 아테네 해군이 스파르타 해군이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유인해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틈새를 벌려서 해가지고 이게 스파르타 해군이 볼 때는 이게 두 줄로 섰는지 한 줄로 섰는지 멀리에서 수평선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걸 구분이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초심자들을 데리고 이 전투를 치료해야 되니까 이게 전술이 복잡하면은 안 돼요. 단순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90도 회전할 때 앞으로 그냥 달려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이 암초 지대에 있는 요 선박들도 이것도 뭐 옆으로 살짝만 더 다가서면 되는 거니까요.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였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 해군이 참 기가 막힌 전술을 쓴 겁니다. 상대방의 전술을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의 약점을 극복해서 손쉽게 펼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해 대승을 거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의 작전이었을까요? 아마 투키디데스가 이 장면을 역사로 썼다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게 누가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런 작전을 썼다 이게 기술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불가분 우리가 유추를 해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8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두 사람은 장군이 아니고 이제 알키비아데스와 가깝다는 이유로 이제 장군 선거에서 떨어지고 배 하나 지휘하는 그 함장으로 참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트라시블루스는 요보다 몇 년 전에 그 키노세마 전투에서 바로 그 페리플루스 전술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멋있게 멋진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주 백전노장이거든요. 이 당시 한 45, 6살 됐을 때니까요. 아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을 장군 경험이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총사령관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키비아데스파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장군을 해서 배제시켰던 거거든요. 또 이 테라멘에서 이 사람도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 항복을 해가지고 항복 조건을 협상하는데 전쟁에서 진 사람이 항복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기가 막힌 성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전략적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략을 생각해낸 건 바로 이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뭐 역사적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저는 뭐 틀림없다고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추정입니다, 분명히. 이제 요것이 이제 바로 이제 중우정치라는 그런 현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갑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8명의 장군이 몽땅 미틸레네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왜 갔느냐? 여기 코논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추격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논을 구출하러 갔다. 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 한두 시간을 지체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파르타 해군을 쫓아가려면 즉각 가야지. 무슨 한두 시간 있다가 추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추격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동원 가능한 게 한 뭐 80여 척 정도 전함이 있었는데 그럼 80여 척이 다 가야지. 한 40여 척만 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너를 구출하러 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요. 동원 가능한 전함 반만 가는데 장군들은 8명이 다 가요. 이게 뭐예요? 배를 다 끌고 8명이 갔다고 하면 내가 구출하러 갔다는 얘기를 믿겠어요. 근데 배는 반만 가져가고 장군들은 8명이 다 가요. 뭐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구출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스파르타가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틸레네를 봉쇄하고 있던 스파르타 해군은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돼요. 결국은 이 8명의 장군이 가다가 코논이 이제 스파르타 해군들이 다 봉쇄를 풀고 도망가 버리니까 항구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8명 장군들하고 중간에서 만나요. 구출로 갈 필요가 없던 것이지요. 그럼 왜 갔을까요? 2시간 동안 옥신각신 서로들이 다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2명만 가자, 4명만 가자 그랬겠죠. 그런데 서로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아주 신출내기들이 어쩌다가 장군이 됐거든요. 코논 덕분에. 근데 가서 눈도장 좀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거기 같이 가야 거기서 또 저녁에 또 승전을 해서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도 간다, 나도 간다, 뭐 네가 가라, 내가 가겠다는 지체하다가 나중에 에라시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 같이 가버린 거거든요. 이 반대파인 이게 알키비아디스파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총사령관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함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작전 전술은 자기들 빼서 자기들을 공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시신 수습하는 거하고 그 전환자 구조하는 업무를 뒤치다꺼리 맡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 이거는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친딸들은 데리고 파티를 가고 어부딸은 집에 남아서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시킨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일이 꼬이려고 돌풍이 불어가지고 시신 수습도 못하고 전환자 구조도 못해요. 처음에 이제 아테네에서는 백척간두에 선 이 상황에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뭐 환호를 하고 뭐 환영 준비를 하고 난리법석을 치게 되죠.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소식이 이거 시신 수습도 안 하고 전환자 구조도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 시신을 수습하다가 아주 정성껏 장례도 치르고 그게 전통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거지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냥 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 8명의 장군하고 이 2명의 함장하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사실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장군들 책임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반 정도는 남아서 그 일을 했어야죠.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조리 코는 장군한 총사령관한테 눈두장시 걸어가서 뭐 갔는지 뭐 파티를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가버리고 이 애꿎은 함장 2사람 부글부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허드렛 일만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이 2 함장한테 떠다 밀으니 이 2 함장이 어땠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트라시블로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진중하고 과묵한 사람이에요. 별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테라메네스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모와 전략도 뛰어나고요. 혁명에 가담했을 정도로 사람들하고 이 교분도 아주 넓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8명의 장군을 기소를 할 건지 이 2명의 함장을 기소를 할 건지를 가지고 시민 대표자 회의 이제 한 5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그 논의를 하다가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날이 어두워서 결론을 못 내리고 이제 말아요. 그런데 마침 또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이 아파투리아라는 축제예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하고 한식 그 2가지를 합쳐놓으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뭐 한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부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결혼식도 그때 할 사람은 있으면 하고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이러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식사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화제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장군들이 이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분위기가 확 변하면서 이 장군들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을 합니다. 기록에는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이게 테라메네스가 500명의 시민 다표자 회의 사람 중에도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거든요. 그러면 테라메네스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억울하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쥐니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몇 시간 지하고 네가 간다, 내가 간다. 뒤늦게서 그냥 전부 다 가버리고 그 사이에 돌풍이 부는 바람에 우리가 구조를 못한 건데 그걸 우리 보고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테라메네스가 저녁에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어디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어째 3일 동안 있는데 저녁마다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뭐 기록에는 없지만 그거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명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 심정이 다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실상을 시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이게 편가르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잖아요. 알키비아데스 승전에 승전을 거듭한 사람을 한번 뭐 친구가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걸 쫓아버리고 그러고서 그와 가깝다는 사람들 다 장군선에서 떨어져 놓고 그리고 가서 승리했다고 또 사람들 시신 구조도 안 하고 와서 축하 파티나 하고 그러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는 그 애꿎은 그렇잖아도 억울한 2사람한테 또 시민들 중에는 알키비아데스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야 뭐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절반 정도는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전부 삭발을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삭발을 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장 밖을 에워싸고 장군들 깍 처단해라. 안 하면 우리가 처단하겠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그야말로 집단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장에서 놀래가 재판 절차 없이 그럼 민회에서 결정하자.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테네는 분명하게 재판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다 따로따로 한 명씩 재판을 해요. 전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회에서는 그 재판하는 권한이 없어요. 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 반드시 반론기에 변론권을 줘야 돼요. 오늘날 재판 절차와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8명 전체를 민회에다 투표에 붙여가지고 하자.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때 이걸 이제 반대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기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뭐 억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관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투표에 붙이는 문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를 거둔 병사들을 구조하지는 않은 것이 유죄이냐 무죄이냐. 이거 뭐 투표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8명 다 처형해야 되는데 2명은 이제 잽싸게 국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집니다만 6명은 다 처형을 당하고 말죠. 이 전쟁 중에 전쟁을 치룰 장군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것뿐이잖아요. 그 앞에서는 내쫓고 장군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그리고 또 그 백전노장의 명장 트라시블루스나 테라메넨스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번에 전쟁에 참여시켰어요. 또 반대파에서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망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게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우 정치가 이렇게 참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시작은 간단해요. 이게 포퓰리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기를 끄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듯이 우리 편은 내가 거짓말을 하건 조작을 하건 날조를 하건 그냥 무조건 다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맘 놓고 선동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동정치라는 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뭐 호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이성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마음을 보았잖아요. 이성과 감성 두 개가 균형을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성이 감성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 이건 뭐 이게 바로 중우 정치인 것이거든요. 예, 우리 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맞춰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국가의 미래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분노에 들끓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성은 마비되고 감성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되면 그게 바로 중우정치에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가르기와 선동정치가 중우정치의 주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훌륭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오히려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이끌지요. 그런데 선동가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 선동을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킨 다음에 개처럼 끌고 다니잖아요. 클레온이 아테네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동정치, 선동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동가가 어떤 경우에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려 깊은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인의 패망과 그에 뒤따르는 참혹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는 중우 정치에 망하게 되는데 그 대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테네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피루스 왕자와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 장군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아주 찰떡궁합이 되어서 아테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쪽 시민이었다고 그러죠. 즉 아버지는 스파르타의 시민이었지만 어머니는 노예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총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출중하다는 얘기였을 것이고요.
그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스파르타를 지배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스파르타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기를 꿈꿨다.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가 리산드로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이를 상대할 아테네의 장군은 바로 이 코논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지요? 도망의 명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펠레폰토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번 격전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이 자세한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는 바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리산드로스가 선택한 장소에서, 리산드로스가 선택한 시간에, 이 리산드로스가 선택한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뭐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뭐 볼 게 없지 않겠어요. 아테네가 참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개멸적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180척의 함선 중에서 171척이 불타거나 부서지거나 침몰하거나 납포되거나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겨우 9척만 도망갔다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아테네 힘이 3,000명이 포로로 잡혀서 전원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중에 사형당하지 않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마 스파르타의 첩자 노릇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장군이 스파르타의 스파이가 되었다니 그 나라가 그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코논이라는 총사령관은 8척의 전함을 끌고 키프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세계에서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장군이나 또는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전투에 패배하더라도 그야말로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너는 그냥 도망가고 말죠. 결국은 이제 아테네가 이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는 바로 아테네 전함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리산드로스가 화공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면 코논이 진을 친 아이고스포탐이라는 곳이 항구가 아니고 그냥 해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빠지고 나면 배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틈을 노린 거예요. 리산드로스가 기습을 해가지고 불화살을 쏘가지고 불을 일러 놓으니까 이건 뭐 싸움이고 뭐고 뭐 해볼 것도 없이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그 9척의 함선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척은 이제 코논이 키프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한 척이 남았잖아요. 그 한 척이 어떤 배냐? 바로 요 배입니다. 전령선이죠. 보통 배보다 한 2배쯤 빨랐다고 그러죠. 이제 이 배가 아테네로 이제 패전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때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피레우스 항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 이제 아테네 시가지가 있는데 한 7km 남짓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거기까지는 양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운데로 통행을 하고, 그 성벽 양쪽으로는 상점과 점포들이 아주 즐비했었다고 그러죠. 피레스 항구에 이제 그 패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랄로소가 전한 소식이 피레우스 항구에서 성벽을 따라 시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지자 통곡 소리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죽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비통해했던 것이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잔혹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다. 이게 이제 크세노폰이 전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라의 패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 사람 아테네 시민들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결사 항전을 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테네의 성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튼튼한 성벽 때문에 여기를 공략하려고 그러면 당시에는 공성무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거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새로운 전략을 또 짜내서 시행을 합니다. 뭐냐면 당시 아테네는 이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동맹 국가들에 이제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나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포고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신속히 아테네로 돌아가라. 그 대신 한 톨의 곡식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당시 아테네는 곡식을 사올 돈도 없었고 또 곡식을 실어올 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하루빨리 항복하도록 만들려면은 아테네 성내에 사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물 늘려야 식량이 빨리 떨어져서 항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전을 썼던 거죠. 또 여기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그 동맹국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의를 하는데 아테네 도시를 전부 평지로 만들고 이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농촌은 양들이 풀을 뜯게 내버려 두자. 이야기는 아테네 시민들 모두를 죽이거나 또는 아녀자들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아치우자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정말 이제 아테네는 끔찍한 일만 이제 당하게 될 처지에 있었던 건데 이런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펼쳤던 사람은 아테네 바로 북쪽에 있는 테베라는 나라와 또 스파르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코린트라는 두 나라가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후 정치의 대가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리산드로스가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만 파괴한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나 아테네 시가지는 전혀 파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도 한 사람도 죽이지를 않아요. 방금 전에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동맹국들 회의에서. 왜 그랬을까요? 뭔가 까닭이 있겠죠. 예,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 분을 한번 찾아뵈야 됩니다. 예, 해밀턴이라는 분인데요. 1867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당시는 뭐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다시피 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에도 들어가고 박사 학위는 못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릭 웨이라는 그리스 특히 아테네 문명에 대한 비평서입니다. 야, 정말 주옥 같은 문장에다가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하도 이 감탄을 해서 이거 번역을 하다 요새 시간이 없어서 좀 미뤄두고 있는데 언젠가 번역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으로 읽기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에 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제가 하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날근날근한 게 보이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한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imponderab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 예상도 못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시적 감수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테네가 항복하는 그런 순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테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했는데 이제 그날 밤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은 아테네 시가지나 뭐 아크로폴리스를 포함해서 전부 이제 파괴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처형을 당하거나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그럴 처지였는데 그러나 이제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뭐 30년 가까이 끌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대한 축하 파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야, 맨날 우리 아테네 사람들 만나면 우리 스파르타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서 누구 그 유명한 그 에우리피데스의 그 멋진 시 한 수 읊을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서 가지고 시를 한 수 촥 이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해밀턴 여사가 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나서 복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시인을 배출한 도시를 어떻게 파괴하느냐. 그냥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바로 시의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의 항복 현장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보려면 이제 요거보다 3개월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되돌아가 봅시다. 예,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입니다. 암울한 모습의 그림이지요. 이 또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뭐 아테네 사람들은 뭐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합니다. 스파르타의 왕도 찾아가 보고 그 왕의 감독관인 에프로들도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당연하지요. 뭐 전쟁에서 져서 이제 항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테라메네스입니다. 이 사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알키비아데스와 가깝다고 그래서 완전히 왕따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협상 대표를 시켜주면 내가 한번 바라타를 설득해 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다 안 됐는데 너희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또 something imponderable이라는 얘기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 근데 나한테 맡겨달라. 아테네 시민들은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러나 다른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테라메네스가 리산드로스가 머물고 있는 밀레토스로 건너갑니다. 그 이제 지중해 건너서 지금의 터키 앞바다에 있는 도시국가잖아요. 테라메네스가 거기 가가지고 함흥차사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봄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찬바람이 휑하니 부는 아테네의 뒷골목에는 시체들이 질비하였고 거기에는 바짝 마른 개들이 몰려다니며 그 시체를 물어뜯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오늘은 행여나 좋은 소식이 올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은 혹시라도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 그림하고 해서 그 분위기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3월이 돼서야 겨우 이제 테라메네스가 이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거는 더 암울해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리산드로스가 말하는데 자기도 더 이상 무슨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뭐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항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아테네가 이제 회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래서 테라메네스가 참 그 현명한 사람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리산드로스의 그 야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약간 좀 상상력을 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저 아크리토폴리스 저거 말이야. 저거 내 거야. 너 앞으로 그리스를 네가 한번 지배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저거 내 거야. 근데 네 거를 네가 왜 파괴하냐? 뭐 그건 멍청한 짓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거. 아테네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코린토도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테베가 그러고 있지 않냐? 자, 그럼 아테네 한번 없애보자. 그럼 그거 누구 거 된다고 생각하냐? 너희 거 되느냐? 테베는 아테네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냐. 그건 테베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서 테베가 더 막강해지면 네가 내 꿈을 이루는데 그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리산드로스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딱 알아차리죠.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의 우리 왕족들이나 그 왕의 감독관 에포르들이 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뭐 될 일도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라메네스가 고치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날 이제 항복하면 승전 축하 파티인데 뭐 술 한잔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 분위기도 있고 그럴 때 누가 에우리피데스의 시를 멋지게 엎조리면 몇 사람 시켜서 그때면서 야 이거 그럼 아테네 우리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테라메네스의 지모와 전략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테네가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후 정치에 빠져들었던 아테네가 치러야 될 대가는 끝이 없어요. 그게 전쟁 후의 패망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혼란이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건 완전 모함이었거든요. 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든지, 무슨 신을 모독했다든지, 뭐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든지,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람의 새치혀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뭐 그 과정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크라테스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표결을 붙였던 게 280대 221명이었어요.
유죄라는 사람이 280명이었던 거고 무죄라는 사람이 221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사형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361명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무죄를 따질 때는 무죄라고 해놓고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이래했던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선동 정치와 편가르기 그리고 중우 정치에 빠져들었고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아테네의 시민 인구, 그러니까 성인 남자 인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6만 명이었는데 1년에 벌어지는 소송 건수가 이게 4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난장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 당시 이제 언어자들이 이제 당시 아테네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아곤이란 말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란 뜻이라거든요. 싸움이 그만큼 유행했다는 얘기죠. 예, 정말 그 당시 아테네는 자유, 정의, 공정 이런 거에 관한 민주적 질서가 완전히 와야됐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야말로 중우 정치에 패망한 아테네가 겪어야 될 사회적 혼란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시아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10명의 유명한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힐 정도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바로 폴레마르코스가 바로 이 리시아스의 형이거든요. 플라톤의 대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첫 장면에 등장하는 폴레마르코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일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아주 간명하면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거든요. 그 리시아스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상에다도 이렇게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조각을 해놨습니다만 그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C 404년 여름 어느 날 밤이었다. 우리 집은 피리오스 항구에 있었다. 누구인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순간 집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더 거세게 현관문을 두드렸다. 몽둥이나 곤봉으로 문을 부수기라도 할 기세였다. 우리 집안의 가장인 형 플레마르코스가 모든 각오가 되었다는 듯 눈짓을 하자 노예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한 무리의 장정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다. 그들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형에게 잔을 내밀었다. 독당근 즙이었다. 남자들을 모두 방으로 밀어놓은 그들은 무참하게 모조리 돌아가며 여성들을 겁탈하였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뒤려하고 그들은 700개의 방패, 금화와 은화 그리고 120명의 노예들까지 모두 빼앗아 언제 그랬냐는 듯 키득거리며 돌아갔다. 형은 죽었고 가족들은 모두 가택연금되었다. 나는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가까스로 뒷문을 통하여 집을 빠져나와 배를 타고 메가라로 도망쳤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린당한 집이 1000가구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한 3가구 건너 한 집씩 당한 꼴이죠. 정말 참혹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당한 집만 참혹했을까요? 당하지 않은 집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옆집에서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집일까? 내일은 우리 집으로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그야말로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가 계속 이어졌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중우 정치에 망한 아테네의 시민들이 겪어야 될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중우 정치의 대가는 2000년 넘게 이어집니다. 바로 2000년 넘게 아테네와 그리스가 에세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물론 요것은 뭐 같은 민족이니까 요거는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진 거 로마. 이게 뭐 500년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돼서 1000년 넘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오스만 터키에서 4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습니다. 이거를 전부 합쳐 보았더니 2156년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156년에 예세의 지배를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테네의 그 찬란했던 문명은 그야말로 기나긴 2000년간의 겨울잠에 빠져들어야 했잖아요. 물론 이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테네 문명이 그만큼 위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2000년 후에 싹이 떠서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씨앗이 그만큼 튼튼하고 탄탄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아테네 문명은 위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1821년에 유럽 열강들이 자기들의 이제 큰 집 종갓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립을 주선해서 독립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뒤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요즘에 이르게 됩니다만 요즘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유럽의 열등생, EU의 골칫덩어리라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제가 아테네 패망의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 학기 강의를 요것으로 끝내고 다음 학기에는 막 9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테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대한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었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